네, 네 번째 발표는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그 중앙아메리카 과테말라 한인에 대한 발표를 부경대 노영석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경대학교 노영석이라고 합니다. 예. 뭐 지도를 펴놓고 제가 할 이야기가 전 사실 전공이 인류학인데요. 원래 연구를 한 부분은 국가폭력 부분을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인 학살이라든가 아니면 내전 시기에 있었던 민간인들의 피해라든가 아니면 국가폭력 구조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라틴 아메리카를 가게 됐어요. 안 갈 수가 없게 되었고 가다 보니까 중미만 갑니다. 그래서 남들이 저보고 험지에만 다니냐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간 곳이 지금 요즘 과테말라였습니다. 그 언제부터 갔냐면 거의 10년이 넘었네요. 그것도. 예. 그 마야 원주민 학살에 대한 것들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과테말라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처음 갈 때 멕시코 타파출라라는 곳에서 버스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그 국경 도시인데요. 타파출라가. 지금은 굉장히 마약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거기 이제 뭐 걸어 다니고 이러면 이제 굉장히 뭐 큰일 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야간 버스를 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소나우노에 그 과테말라 시티에 도착하니까 나오기로 했던 분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소나우노에는 죽어도 못 들어간다 나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빠져나와가지고 소나우시에테로 와라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갔더니만 밤 12시에 소나우노에 도착했는데 과테말라 시티에 한국인이 한 명 있었어요. 마침 제 버스에. 이 양반은 90일 비자 조건을 다시 갱신하기 위해서 과테말라에서 멕시코 국경을 한번 넘었다가 다시 점심 먹고 다시 오시는 분이에요. 90일을 다시 채우는 거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그때 과테말라 처음 갔을 때인데 가니까 하는 이야기가 택시를 탈 때 이 운전사 관상을 보고 타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타면 안 된대요. 과테말라 택시 2개 있는데 하나는 노란 택시 있고 하나는 하얀 택시 있는데 흰 택시는 따리바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고를 해가지고 저걸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실종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거 내고를 타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때 절대로 이렇게 저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충고해 주시는 말이 운전석 근처에 가족 사진이라도 한 장 걸려 있어야 된다. 그다음 무슨 이 교회 다니는 뭐 십자가라도 한 개 안 걸리는 놈들 거는 절대로 타면 안 되고 그다음에 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 차를 잘 타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준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친해져가지고 그 뒤에 만나가지고 밥을 먹는데 아니 어떻게 하다가 과테말라까지 오셨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엔 이야기를 안 하시다가 술 먹고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전직이 이거 부경대학 가기 전에 예전에 과거사위원회 조사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안 사건이나 아니면 뭐 민간인 학살 사건 이런 걸 조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앉아 있으니까 그 양반이 술을 먹고 하는 이야기가 전두환 시절에 공안 사건에 회부가 돼서 과거사위원회에서 소환장이 나와가지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왜 제가 조사팀장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느끼면서 제가 머리가 쭉 빗서면서 그때 이제 생각드는 게 뭐냐면 도대체 과테말라에는 어떤 한국인이 살고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과테말라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너 말고 거기는요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가시면 전부 그래도 남미의 베테랑이신 분들이신데도 가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낮에 절대로 못 걸어 다니게 합니다. 절대로 걸어 다니면 안 되고 교민의 약 30%가 방탄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사회에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어렵게 이러고 살면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약 30%는 누구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정말 깜깜이들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만났던 타파출라에 만났던 소위 말해서 소환을 받고 아니면 수배가 떨어져서 도망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부지기수로 많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마야 원주민 무슨 학살 연구하다가 한 1년 동안 한인 사회를 되게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사는가, 그다음에 왜 사는가, 그다음에 여기서 무슨 이득이 있는가,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이주를 어떻게 우리는 특징 지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한 가지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요, 지금 이주의 중남미 이주의 가장 대표적인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주의 가장 핵심적인 아카이브의 형성 목표나 아니면은 연구성의 목표는 이주의 민족주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과테말라의 이주는 그런 민족주의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이주의 형상이고요. 그다음에 중남미의 이런 이주 현상은 순식간에 부흥했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과테말라가 흥미가 사라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이 다 분해돼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가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위 말해서 과테말라 이주와 같은 색다른 이주에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길었죠.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중미연합주라고 옛날에 과테말라는 옛날에 이런 나라들하고 다 한 개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거 내전을 겪으면서 36년 내전을 겪으면서 사회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제가 이 과테말라 수출입 현황과 진출 한국 기업을 이야기한 이유가, 왜냐하면 이것과 그 과테말라 이주가 상당히 큰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 기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 지금 200개 정도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과테말라 갔다 온 게 올해 1월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바로 발생하기 전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가서 이제 이거 조사할 때 만났던 한인 관계자를 만나니까 한인의 분이 제 해외 동포재단에다가 과테말라 이민사 발간 청구를 했더니만, 요청을 했더니만, 파라과이가 아니라 과테말라는 이게 이 사이즈가 작은 나라고 이주해서 가지고 큰 민족주의적 배경이 없으니까 항상 떨어진대요. 이 나라는 항상 이게 무슨 이주사를 발행할 나라가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전부 다 여기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주로 보면은 신원, 세아, 한솔 굉장히 큽니다. 헤네시스, 에페레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다 봉제업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업들인데 이게 2010년인데 지금은 조금 줄었는데 더 많이 있기도 합니다. 수출입 현황도 우리나라, 그 다음에 ODA도 하고 뭐 이런 나라예요. 뭐 어쨌든 이런 나라인데요. 제가 사진을 찾다가 지금 어디 놔뒀는지 지금 못 찾아가지고 사진은 조금 뒤에 보여드리고요. 책 보시면, 제 자료집을 보시면요, 48페이지 보시면요, 과테말라에 그럼 어떤 한국인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가장 먼저 들어오신 분이 아직 생존해 계신데 한국 외대 스페인어학과 나오신 분입니다. 김용덕 씨라고, 약 75세, 한 80세 정도 되셨겠네요. 이분이 아직도 이제 생존해 계신데, 이분은 정말 그 당시에 멕시코와 과테말라가 동일한 대사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성가 대사를 따라서 왔다가 산카를로스라는 그 국립대학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들어가지고 있다가 내전이 터지는 바람에 산카를로스가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부를 못하고 현지인과 혼인을 한 후에 과테말라 육군사관학교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이제 그 자기의 이제 입지를 넓힌 사람입니다. 이렇게 들어온 초기 사람들이 있고요. 나머지 또 초기에 들어온 사람들을 제가 수소문해서 몇 명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특징은 뭐냐면 절대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뭐 했는가에 대해서는 한국 그런 거 물으면 지도새도 없이 죽는다는 표정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못 묻겠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그럼 왜 들어왔는가는 안 묻겠으니까, 그러면 여기 와서 어떻게 살았냐 물으면 뭐 기이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할 일이 없어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과테말라 전화번호부를 전부 다 외우면서 스페인어를 공부했다는 둥. 그다음에 뭐 대단히 이상한 그 증언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근근히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김용덕 씨라는 분이 일자리 이렇게 조금씩 알아줬어요. 이게 바로 초기 이주의 형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연적 요소에 의해 가지고 과테말라로 들어오게 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마길라도라를 통한 대규모 이주인데요. 이 마길라도라를 통한 대규모 이주에서는요. 50페이지 보시면 냉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니카라과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미국은 도미노 현상으로 주변 국가가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중미와 카리브에 있는 모든 지역에 대해 가지고 무역 특혜를 줍니다. 그러면서 그 무역 특혜를 준 나라들을 친미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만약 니카라과처럼 공산화가 계속 진행되면 멕시코가 넘어가면 큰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 의도에서 만든 게 바로 CBI 정책인데요. 이 CBI 정책에 따라 가지고 그 카리브와 중미 지역 국가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될 경우에 관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세 혜택이 어마어마한 수준의 관세 혜택입니다. 이 관세 혜택에 가장 먼저 응답한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동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먼저 얘기했고요. 비아누에바라는 곳에 지금은 굉장히 첨단 봉제업체 혹은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과테말라 시티 외곽시인데요. 이 외곽시에 가장 먼저 들어간 우리 한국 기업이 반도 패션입니다. 1980년도에 처음으로 여기에 기성복 공장을 만들고 마야 원주민들을 대거 노동자로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한국의 봉제업은 노동자의 임금이 상당히 올라갔을 때였는데 당시 마야 노동자들을 고용했을 때 그 임금은 약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답니다. 100분의 1 수준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봉제업체들이 들어간 거죠. 그다음에 이 봉제업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마길라도라 형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마길라도라 형식으로 변형이 되면서 여기서 다양한 그 산업들이 이제 뻗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가령 어떤 제품들이 많이 나오냐면 다른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도 있겠지만 스탁 제품을 팔아먹는 이제 불법 행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스탁이라는 것은 주문량이 100개면 모든 공장은 100개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약 110개 정도를 만드는데 나머지 10개는 불량품에 대비한 물품인데요. 이 나머지 10개가 시장으로 풀리면 안 된다는 조건을 내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이 스탁만을 거래하는 암거래 시장이 발전하고 이 암거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그중에 대다수가 한국인이었다 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과테말라 정설입니다. 자, 여기서 나왔던 마길라도라를 통한 대규모 이주가 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이주가 과테말라에서 마길라도라가 성공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지금 여기 계시는 다양한 지역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남미 전역에서 과테말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아무도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남미 전역에서 보따리 장수들이 들어왔는데요. 이 보따리 장수들이 과테말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치고 빠지는 형식입니다. 전부 다. 여기에 머물러서 거주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이 일종의 상인 집단을 형성하는데요. 상인 집단. 자, 마길라도라에 있는 그 공장 근무하는 한국인과 상인 집단 두 개의 큰 집단이 생기는데요. 이 상인 집단은 어떤 방법으로 들어왔냐면 과테말라로 남미 지역에서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남미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옵니다. 제가 많이 듣기로는 제가 인터뷰한 사람들 절대로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세 분은 아르헨티나에서 오셨고요. 두 분은 브라질에서 오셨습니다. 다음에 어디로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절대로 그러니까 그 사진도 못 찍게 해요. 절대로 자기 가게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뭐 인터뷰 같은 것도 녹음을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을 항상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고요. 나머지는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인 집단을 형성해 가지고 좀 이따 제가 저 사진 보여드릴 건데요. 엘 뿌에블리토라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인데 소나우노에 있습니다. 센트로에 있는데 이 엘 뿌에블리토 건물을 장악했습니다. 안에 있는 상점 300개를 전부 한국인이 다 석권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전에 누가 있었냐면 아랍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랍 상인들을 몰아내는데 걸린 시간이 약 3년밖에 안 걸린답니다. 3년 동안 한국인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제가 저 주인한테 누구한테 인터뷰하면서 아니 어떻게 그럼 3년 만에 한국인이 이 석권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전법은 외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나. 아랍인은 절대로 외상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과테말라 사람들한테 파는 직업이 아니고요. 과테말라는 중미연합주의 핵심 국가였기 때문에 여기는 이 센트로에 있는 엘 뿌에블리토에는 누가 오냐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에서 그 대규모 그 옷을 떼러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저 옷이 너무 좋은데 오늘 돈이 없다 그러면은 한국 상인들은 그냥 가져가고 다음 달에도 돈을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요. 그래도 정말 되냐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영수증인 한 개 끊어주고 가라 그러면서 이런 전법이 통했답니다. 그래서 300개를 다 차지했는데 2020년 지금 제가 1월 달에 가보니까 이 300개 중에 한 170개 정도만 한국인이고 나머지 130개가 이제 서서히 교환되고 있더라고요. 누가 돌아왔겠습니까? 중국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중국한테는 또 못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중국이 완전히 지금 그래가지고 2, 3년 내에 아마 중국인들이 완전히 다 석권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러면 이제 이 뿌에블리토 역사는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한국인의 단순한 정주사밖에 안 되는 거 정서가 아니라 기억에도 없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집단들이 그러면 한국에서 초기 이주하셨던 분들이 있고요. 마길라도라 이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인 이주가 있습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 파라과이나 아니면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이민자 분들처럼 커뮤니티 형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둘 다 사이가 안 좋습니다. 정말 안 좋은 경우는 1997년에 한인의 사건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한인의 사건이 뭐냐면 한인 회장 선거에서 이 상인 계급이 나왔는데 마길라도라 사람들이 싫어요. 왜냐하면 상인 계급들은 근본이 없는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놈한테 회장을 시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래도 기업을 통해서 들어왔는 좀 정당성 있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반목이 심해가지고 한인의 사건들이 두 파가 붙었어요. 두 파가 붙어가지고 결국은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났냐면 98년도에 회장 선거에서 패배한 팀이 한국에서 조직폭력배 7명을 그 과테말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조직폭력배 7명이 약 2년 동안 과테말라 그 교민사회를 완전 쑥바트로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결국 그래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특파돼 가지고 그 6명을 잡아갔죠. 한 명은 도망을 가고. 그런 정말 소설책이나 나올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과테말라에서 일어났다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너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한국인들만 사이가 안 좋냐? 그게 아니라 과테말라 한국 사회는 소나시에떼에 몰려 있습니다. 모든 상점이나 이런 건 소나시에떼에 몰려 있는데 이 소나시에떼 이외의 지역은 아까 제가 마중을 소나운을 절대로 안 온다고 이야기했던 분들처럼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와 아예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접촉을 하지 않고 정말 자기들만의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살아서 제가 논문에는 어떻게 썼냐면 바로 이 한국인 과테말라 사회가 엔클레이브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뭐냐면 자기 동굴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 자기들만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절대로 현지 사회와 뭐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그 수능적이거나 혹은 동조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사실은 보면은 이주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니면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이주의 목적이 정주이거나 혹은 아니면 집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뭐 이민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21세기 2000년 들어서 그다음에 1980년대 이후부터 그다음에 신자유주의가 발동하기 시작하고 자본주의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에게 있어서 라틴 아메리카라는 곳은 돈을 벌고 빠지는 단기 거주의 목표이지 이게 여기서 내가 살아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은 사실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과테말라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엔클레이브적인 그러니까 동굴을 파놓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그런 정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국인 사이 내부의 내부는 더욱더 심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과테말라 교민 사회를 제가 한 1년 넘게 이제 현지 조사하면서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오늘 A라는 분한테 증언을 들었잖아요. 오늘 오후에 B라는 분을 만나면 제가 A라는 분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내가 먼저 A라는 분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에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그다음에 누구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좀 숨겨야 되고 굉장히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하냐면 저 과테말라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면은 과테말라 분들이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들도 인정을 해요. 그걸 되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관대하지 못하다 뭐 그런 측면을 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민과 이주라면 항상 전통적인 생각만 가졌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과테말라에서는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이주와 그 내셔널리즘을 버린 다른 이주의 모습들을 라틴 아메리카에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 과테말라는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해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싸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육대회는 했습니다. 보니까 2008년대 아니 다 같이 안 왔겠죠. 몇 명 왔겠죠. 저 이래 와가지고 이제 교면 체육대회도 하고요. 자, 한국 학교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 한국 학교는 파라과이처럼 그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여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서로 싸워가지고 13개로 분파가 되는데 서로 교회가 하는 가장 좋은 사업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한국 학교겠죠. 한글 가르치는 거. 그래서 서로 하려고 이제 하다가 이제 누가 하느냐 하다가 지금 저게 이제 한국 학교인데 결국은 저것도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가르치지 않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없어져 버린 한국 학교도 있고요. 자, 이게 플라스틱 윤인데 제가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비아누에바라고 하는 곳에 그 마길라도라 업체들이 있죠.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주로 이제 그 인터뷰를 했던 분의 사무실인데 거기 가면은 이제 한국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업체가 한 몇 명쯤 되냐면 약 200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200개는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인구 문제 많이 하셨는데 과테말라도 인구 논쟁이 붙었죠. 제가 처음 가니까 과테말라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여기 말이야 한국인이 15,000명 이상 산다고 막 하면서 막. 근데 정부는 우리 대접을 뭐 아무것도 안 해준다 하면서 그러는데 그래서 그 2013년에 과테말라 대사 하시는 분이 추대사가 하도 이 사람은 15,000이라고 하고 이 사람은 5,000이라고 하고 이 사람은 500이라고 하고 뭐 이러니까 센서스를 한번 했어요. 딱 했더니만 그때 지금 공식 통계로 나오는 통계 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5,500이 나왔습니다. 지금 딱. 근데 제가 볼 때 아까 그 굉장히 인포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테말라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걸 포함하면 약 8,000에서 약간 상회하는 수준까지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자,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엘 뿌에블리토 내부입니다. 이렇게 이 엘 뿌에블리토 내부에 이렇게 이 상점들이 있는데 거의 다 옷 파는 가게들인데요. 이 가게들이 상점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화되어 있는데 저 메르카도 꽈트로도 그렇죠. 서로 간에 교감이 없죠. 주인들끼리 그죠. 그다음에 이 집 주인이 이 집에 들어가면 싫어하잖아요. 여기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정보 파악하러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마침 제가 현지 조사하다가 제 고등학교 선배를 여기서 만나가지고 그 고등학교 선배가 막 울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운 좋게
그 고등학교 선배의 상점에 제가 하루 동안 제가 대신 근무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엘 뿌에블리토라고 여기 보이시죠, 그죠? 센트르 코메르시알 엘 뿌에블리토라고 이게 이 건물인데요.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운 좋게 이게 제 고등학교 선배 그 가게입니다. 제가 앉아가지고 하루 동안 제가 대신 팔아줬습니다. 주로 누가 오냐면 온두라스에서도 오고 니카라구아에서도 오고 그다음 과테말라에서도 오고 그다음 와가지고 물건들을 대량으로 그 뭐죠? 도매로 그죠? 이렇게 떼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런 가게들이에요. 이런 가게들. 그 이런 가게 하나에 그러면 그 고등학교 선배니까 솔직하게 물어봤죠. 1년에 한 얼마 봅니까? 그러니까 야 요즘 죽을 맛이다. 이러면 차라리 한국을 가는 게 낫겠다라고요. 그 얼마 버는데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한 5억밖에 못 번다 그러더라고요. 한 이런 가게에서 한 그 정도 한 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색깔이 있잖아요. 이게 중미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게 그 사람들이 자체 공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맡길다 조그만 공장을 해가지고 자기 가게에서 파는 옷은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주문자 제작형 뭐 그런 방식으로 되어서 있습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여기 지금 이 평경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가 13개입니다. 13개 장로교회가 흩어져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는 것 같은데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라틴 아메리카가 한국에서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민사나 아니면 이런 걸 정리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들로 자료를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빼먹은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이주라는 것은 항상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면서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건 시기마다 다르고요. 목적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주는 항상 건전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만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 지구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다양한 이주의 다양한 양상들을 우리는 잘 포착해야 되는데 특히 한국에서도 라틴 아메리카의 과테말라나 아니면 중미 이주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민의 양상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회들을 넓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나중에 그 지금 요즘은 이제 바빠가지고 제가 자료를 많이 못 찾았는데 사진이나 아니면 이런 게 있으면 박물관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전시를 한다면 제가 그 과테말라 한인분들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더 많은 자료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수집해가지고 여기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될 수 있도록 전시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